한국은 왜 사람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목숨이 두 개라도 되는 거야? 다들 미쳤나 봐. 정말! 너 아직도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건 한국만 가능한 거야. 한국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안전한지를 모르겠다. 보통 단순한 사람들은 CCTV 때문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CCTV로 도배된 중국의 도시가 안전하지 않은 걸 보면 이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양심이나 성품 같은 것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의 안전한 치안 덕분에 평생 소원이었던 솔로 캠핑을 해볼 수 있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항상 경계하는 평범한 미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 때문에 평생 꿈꿔왔던 위험한 도전을 시도해봤다는 그녀의 경험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렉시예요. 미국 사람이죠. 최근 친구 덕분에 한국 여행을 하게 됐는데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꽤 많은 걸 느껴서 꼭 글로 남겨 기록하고 싶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이 되면 절대로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밤중에도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혼자서 캠핑까지 하고 왔어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세상에는 이렇듯 안전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제 친구가 한국으로 저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했던 제 친구인데요.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 얹혀서 살게 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이 살았지만 어떠한 다툼이나 불화도 없었죠. 두 가족은 늘 서로를 배려했고 잘 챙겨주었으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친구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다시 떨어져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녀와 저는 여전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다면서 집을 떠나갔고요. 만날 때마다 친구는 저를 향해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 어엿한 어른이 되고 직장을 알아볼 때까지 시간이 흘렀죠. 당시 친구는 한국으로 유학 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잠시 여행차 들렀지만 자신이 머물렀던 숙소인 한옥이라는 것에 빠져 한국의 전통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며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됐거든요. 하루는 그녀로부터 연락이 와 있더군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웬 전자 비행기 표가 있었고요. 친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게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한국 여행을 선물해주고 싶으니 당장 짐을 싸고 비행기를 타라는 말이었어요. 비행기표부터 모든 걸 자신이 부담할 테니 저는 그저 즐기기만 하라면서 말이에요. 별 생각하지 않고 떠나온 한국은 생각보다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뭐가 좋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온도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미국에선 연료율이 떨어지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가을부터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어요. 라디에이터로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지만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라디에이터 주변만 감싸줄 뿐 집 전체가 따뜻해지진 못했거든요. 평소 안구 건조증이 심한 저 같은 경우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 힘들었고 공기가 답답했어요. 반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은 인테리어적으로는 미국의 집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며칠 동안 살아보니 바닥으로 난방을 한다는 한 가지만으로 미국의 집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어색했지만 발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열기가 전달되니까 얼었던 몸도 녹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또 횡단보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 제멋대로 무단횡단을 해서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래서 그런지 횡단보도 표시도 한국에 비해 희미하고 애매해요. 대충 점선으로 그려진 표식 정도만 있죠.
가뜩이나 도로도 좁고 운전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니 운전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힘들죠. 그런데 친구 차에 타서 한국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제히 기다리고 초록불이 돼야 모두 움직였어요. 미국에선 그런 걸 보기 드무니 신기했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이 많은 것도 신기했어요. 미국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 최신식 건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가에 주차해야 하거든요. 한국처럼 쭉 뻗은 왕복 10차선 도로 같은 것도 없고 대부분 좁은 2차선 도로인데 그게 마차가 다니던 시절 형성된 길이라 그래요. 차로의 폭도 좁고 그 옆에 붙은 인도 폭도 제멋대로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하죠. 그런데 도로가에 주차까지 하니 운전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는 친구도 함께 숙소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밤늦은 시각 서로 배가 출출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피곤함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지 말라면서 마스크팩을 건네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가끔 하는데 이것만 하고 자면 스킨케어를 하지 않아도 피부가 깐 달걀처럼 매끈해진다면서 말이에요. 상상은 안 됐지만 우선 그녀의 말을 믿고 마스크팩을 얼굴에 올렸죠. 30년 가까이 살면서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 마스크팩을 했네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이제 떼어내도 괜찮냐고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이상하게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방에도 보이지 않았고요. 얘가 어디 갔나 놀란 마음에 마스크팩을 황급히 떼어낸 후 화장실까지 찾아봤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입구에 가보니 친구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고요. 저는 무서운 마음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고 그녀가 밤늦은 시각 위험하게 어딜 나간 건지 걱정이 돼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려 새벽 2시였거든요.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애타게 찾았던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친구 손에는 과자가 양껏 들려 있었고 그녀는 밤에 먹을 야식을 사왔다면서 해맑게 웃어 보였죠. 제게 과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대체 이 새벽에 마트에 왜 갔다 왔냐면서 그녀의 안부를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한국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요. 물론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태연하게 굴었어요. 심지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새벽에 집에 들어간다면서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이 새벽에 마트에 갔다 온 것도 수상했는데요. 알고 보니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친구는 편의점이 24시간 내내 운영될 만큼 한국은 밤에 돌아다니는 게 특이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며칠 더 머무르다 보니 한국이 정말 전 세계적 기준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도 치안이 최악인 편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느끼는 위험 수준은 한국보다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유동량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심이나 역 근처에 가면 좀도둑이나 소매치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황자나 불법 이민자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들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카페나 식당에 가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에요.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곳에 가방을 두고 잠깐 주문을 하러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도 카페 직원이 주의를 줄 정도니까요. 한국은 곳곳에 CCTV가 참 많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래요. CCTV가 있더라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라 증거 활용으로 쓰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대체로 노후화된 것들이라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범인을 잡을 확률도 낮고 검거되어 봐야 보상받을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사람이 많지 않은 으슥한 곳을 걷는 일도 피해야 해요.
인적이 드문 공원 같은 곳에선 일반인도 쉽게 강도를 만나곤 하거든요.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종이나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것만으로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워낙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가끔씩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흉악한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현지 미국인들도 번화한 도심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가 지고 나서 대체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아요. 한국에 오면 다들 놀랄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친구는 제게 한강의 야경을 보여준다는 걸 깜빡했다고 말했어요. 우린 한강에 함께 갔죠. 해가 뜰 때는 날씨가 따뜻했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강바람이 불면서 미친 듯이 추워졌습니다. 그때 친구는 한강에 있는 편의점에서 유명한 한강 라면을 먹자고 했어요. 야외에서 먹는 바람에 금방 식긴 했지만 찬바람 부는 겨울에 밖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이지 살면서 먹어본 모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한강의 야경까지 구경하니 꿀맛이었고요. 그때 친구와 우린 밥도 먹었겠다. 조깅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간단히 뛰었는데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부터 아주머니 아저씨 젊은 사람들까지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밤늦은 시간에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좀 놀랐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무섭지도 않았을 뿐더러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한강을 산책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죠. 처음엔 밤에 절대 나가지 않았는데 전 이제 한국의 어두운 하늘을 사랑하게 된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친구는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쁜 삶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온 후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자 종종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가끔 자신도 새벽에 조깅을 하러 나오는데 자주 마주쳐서 친해진 아주머니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밤 캠핑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일상에서 벗어나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혼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캠핑이라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면 저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꿈꿔왔던 캠핑을 한국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정말 어이없어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캠핑이냐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당시 한국의 날씨는 겨울이었습니다. 초보자가 캠핑을 하기에는 절대로 쉬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친구는 저를 위해 방법을 수소문해줬어요. 그런데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나지 않아서 저 혼자 캠핑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평생 기억할 만한 추억을 만들고 말았네요. 그리고 오히려 겨울에 하는 캠핑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캠핑 장비가 없어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가 갑자기 산이나 강에 가서 캠핑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캠핑장에 가면 텐트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로 편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미국이었다면 절대 시도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 혼자 텐트에서 자고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처음 도전하는 캠핑이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나 친절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인들 때문에 더 즐거운 캠핑이었어요. 그들은 되려 한국을 여행 중이라고 말하는 절 향해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며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저에게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곤 했죠. 처음에 자리를 잡고 캠핑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사실은 설치된 텐트를 렌트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제 딴에는 처음부터 설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의외로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된 텐트가 아니라 제가 설치해야 하는 텐트를 빌렸습니다. 우선 텐트부터 치려고 했는데 영상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직접 텐트를 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띵킹대자 바로 옆자리에 있던 한 부부가 절 향해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들의 텐트를 치는 것처럼 정말 땀까지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한국에서 캠핑을 하려고 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잠시 머무르며 지켜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죠. 그들은 텐트가 완성된 후 조용히 떠날 줄 알았는데 함께 밥을 먹지 않겠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제가 싸온 저녁과 그 가족이 준비한 바비큐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부부라고 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영어도 유창하더라고요. 덕분에 소중한 사람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눕기 전 주변을 둘러보는데 홀로 캠핑을 온 여성은 저를 제외하고도 많더라고요. 친구들과 온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내심 무서워하면서 잠에 들었지만 실제로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저를 위협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답니다. 문득 이게 한국의 치안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했던 추위는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추운데 텐트 안은 오히려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미국에 돌아온 후 너무 무서워 캠핑을 도저히 시도할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의 행복한 기억 덕분에 홀로 캠핑하기라는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친구의 초대로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캠핑 관련 시장도 성장해서 지금은 그 규모만 해도 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캠핑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바탕에는 안전한 치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텐트는 물론이고 자동차 혹은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해도 안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캠핑이라는 휴식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온 위혁비라고 합니다. 저는 대만 반도체 상비회사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저의 키는 170cm이고 얼굴은 고양이상으로 선이 굵게 생겼습니다. 대만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아니지요. 대만 남자들은 아담하고 귀여운 여자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키도 크고 귀여운 얼굴은 아니었기에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서 선뜻 남학생들에게 다가갈 생각도 못했죠. 대만에서 아담하고 여자여자해 보이려고 하는 걸 여자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바꿔봐도 다른 귀여운 여자애들의 여자력에는 미치지 못했죠. 실력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일을 가르치는 사수였죠. 그 남자는 키가 저보다 작았습니다. 대체로 대만 남자들이 키가 작은 편이지요. 아마도 대만 남자들이 귀여운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것도 작은 키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선배는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회사 업무도 가르쳐주고 업무에 있어서도 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호감을 느꼈죠. 그 선배도 제가 싫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보다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여자력을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교머리도 만들어보고 볼터치도 여성스럽게 하고 첫 월급으로는 귀여운 스타일의 옷도 몇 벌 구입했죠. 그런 저의 노력이 통한 걸까요? 하루는 제가 선배에게 용기 내요. 퇴근 후에 같이 저녁 먹자고 말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자신감이 생겨 선배에게 종종 같이 밥 먹자, 영화 보자 등등 말하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고 1년 후에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죠. 선배는 제 프러포즈에 당황하면서 크게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먼저 동거하기로 약속했죠. 프러포즈 한 지 한 달 후 우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연애할 때와 다를 것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동거 후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회사에서 일에 대해 알려줄 때는 세심한 모습이었지만 그 외에는 좀 무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데이트도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말했고 선배는 저의 제안을 따라주는 것이 패턴화되어 있었죠. 선배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밖에서는 무심하지만 집에선 살갑고 다정한 전형적인 대만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를 많이 좋아하듯이 저와 동거까지 선택한 선배니까 저를 많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동거 후에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별말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딱히 저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지도 않았죠. 아무리 무뚝뚝해도. 집안에서는 다정한 말을 하는 어른들도 많은데요. 선배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저희는 동거 후에 좀 더 서먹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딱히 데이트를 시간 내서 따로 할 필요를 못 느꼈기에 집에서 서로 말없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1년간 한국에 가서 반도체 설비를 인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인사과에서 바로 제게 메일로 알린 것이라서 아직 부장님을 제외하고 저희 부서 사람들은 몰랐기에 저는 선배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한국에 가는 것이 맞을까? 승진에 매우 좋은 기회지만 포기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듣기 전에 먼저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오후에 휴게실에서 어렵게 한국지사 발령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선배는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 덤덤한 표정으로 좋은 기회니 잘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서운해서 어이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제 한국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그 이유로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 달 뒤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화려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로 인해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 한 달은 일도 많고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한국 지사의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긴장 상태로 출근해서 바쁘게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지쳐서 바로 잠들었기에 선배랑 연락도 잘못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만 남자들은 보통 세심하거나 다정한 구석이 없어서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선배도 역시나 그랬죠.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전화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통화를 거의 안 하고 혹시나 일하는 중에 전화를 받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서로 통화를 한 게 한두 번 정도네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에게 전화가 왔죠. 저는 무척 놀라면서 반가운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상형의 여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진 건 느껴졌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어떤 대답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죠. 제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자 선배는 메시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헤어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겠다면서 이제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얘기만 하더군요. 저에 대한 걱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사람은 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가 되었으니까 저는 저의 외모에 대해 어려서부터 자신이 없었기에 역시나 선배도 저보다 여자력이 더 강한 여성에게 끌렸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아무 일 없어도 눈물이 흐르고 입맛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지원 나간 한국 반도체 회사 직원 한 분과 같이 설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키도 훨씬 컸는데 제게 먼저 다정하게 인사도 해주고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힘든 와중에 제게 업무 외에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챙겨주고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니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마음도 많이 치유가 되었죠. 그렇게 그분과 업무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사 업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만에서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놀랐지만 서로 어느 정도 친해지기도 했고 저도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일하면서도 계속 만나야 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웬만하면 친구 사이에도 전화번호 교환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지 며칠 후인 일요일에 그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오늘 별 일정 없으면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나오라는 거예요. 일정이 없기도 했고 외지에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게 드러나간다고 했지요. 우리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영화도 보고 맛있는 한국 요리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먼저 한국의 지하철은 냄새가 나질 않았죠. 정말 깨끗했어요. 대만에서는 땀 냄새 같은 체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항상 특유의 어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출퇴근길에 지하철 탈 때는 제발 냄새가 덜 나길 기도하면서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대만인과 한국인이 비슷한 체형과 외모여서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특유의 체취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 지하철로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저는 냄새로 속이 좋지 않을까봐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에게서는 그런 체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국 사람들 특유의 체취 같은 것이 없나 봐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꽤 많은데도 냄새가 안 나네요. 라고 말했더니 자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하철에서 냄새 난다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한국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하다는 강남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여자들이 대만처럼 여자력을 풍기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티셔츠에 정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심지어 잠옷 같은 운동복만 입고 강남 시내를 돌아다니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죠. 저는 정말 대만과 이렇게 가까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날이 꽤 쌀쌀했기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분이 지도 앱에서 예쁜 카페를 검색해서 간 곳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제가 너무 예쁘다며 감탄을 하자 그분은 한국엔 이렇게 예쁜 카페가 많다면서 주말마다 찾아다니자고 하더군요. 정말 설레는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예쁜 디저트도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때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같이 키 크고 선이 굵은 데만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먼저 저에게 그런 고백을 적극적으로 했던 남자가 없었기에 더욱 놀랐죠. 제가 너무 놀라자 그분은 저를 많이 좋아한다면서 부담은 느끼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 그분이 멋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국적도 다른 제게 호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놀란 것이라고 저도 좋다고 만나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뭐라 그랬더니 그 남자는 저에게 뭐 어떠냐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헤어지기 전에는 집 앞에서 저를 안아주기도 했죠. 그것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여긴 한국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었죠. 그 후로도 그 남자와의 데이트는 매일매일이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도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밥값도 계속 내주는 거예요. 대만에서는 각자의 밥값은 각자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해서 제가 내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제게 다 해주고 싶다면서 한국에서는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한 번은 제 생일에 그 남자가 제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물해주겠다면서 옷도 사고, 미용실도 데리고 갔지요. 몸에 살짝 달라붙는 멋진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사주었고, 미용실에 가서 옷에 어울리게 염색과 파머도 했어요. 저는 생일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용실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내내 그 남자는 웃긴 제 모습을 사진 찍으면서 여러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와 데이트를 자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이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 남자의 다정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남자와 미용실을 나가서 길거리를 걷는데 지나가는 몇몇 남자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앞으로는 이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오늘은 생일이니까 남성들의 시선을 즐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한국 남자들이 저를 보는지 몰랐는데 그 남자는 한국 남자들은 키 큰 여자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꾸민 저의 모습이 여자력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여자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일만 하느라 한국 여행은 못 해봤을 테니 그 남자가 한국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1년의 근무 기간도 끝나가고 있어서 대만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제가 업무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일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저에게 맞추어서 야근까지 하면서 도와주었고, 심지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여행 숙소와 여행 일정 등을 다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힘든 일들을 의젓하게 처리해 나가고, 심지어 여행 준비도 해주는 모습은 정말 믿음직스러웠고 한국 남자에게만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친 주말에 그 남자는 동해의 멋진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일을 마치고 교회로 나와서 그런지 한국의 고속도로는 정말 넓고 시원한 느낌이 들더군요. 도로가 왕복 6차선은 되는 것 같았는데요. 가는 동안 크루즈 기능을 켜고 편안히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적했지요. 처음에 저는 몹시 불안했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가 대부분 왕복 2차선이라서 좁고 고속도로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이륜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정차나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고속도로는 그다지 편안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자신이 주의하겠다고 안심시키기도 했고 고속도로 대부분 넓고 고든 길이었기에 안심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들렀는데 휴게소에 사람도 많았지만 쇼핑센터같이 크고 즐길 거리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간식도 먹고 날이 무척 추웠기에 휴게소 옷가게에서 목도리도 사고 휴게소 카페에서 탁 트인 풍경을 보며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마저 편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제가 불편한 느낌이 들면 왜 그런지 생각하고 불쾌하지 않게 솔직하게 상대에게 저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었거든요. 대만에서는 보통 불쾌한 상황이 생기면 괜찮다고 말하고 속으로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더군요.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국 생활을 하고 얼마 안 되어 그 솔직함이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매우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휴게소에서도 또 다른 편안함을 느끼다니 이런 경험도 참 좋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와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터널을 자주 지나쳤는데요. 어떤 터널은 무척 길었는데 그 터널을 남녀 두 사람이 숨 참고 지나가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대만의 고속도로 터널 같았으면 왕복 2차선이라 매우 좁고 왕복하는 차들이 신경 쓰여서 못할 것 같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터널은 3차로나 되고 일방통행이라서 반대 차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에 터널 안이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도 할 용기가 생겼죠.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숨을 참아봤지만 터널이 정말 길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개지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끝까지 참아내더군요.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는 크게 웃으면서 정말 좋아했지요. 그 남자의 순수하고 해맑고 제게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습니다. 운전하기 편한 고속도로와 좋은 휴게소 시설 순간순간의 에피소드로 채워진 고속도로 데이트만으로도 정말 즐거웠죠.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했죠. 시설도 좋고 넓은 도로이니 비용이 꽤 비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요금이 대만보다 훨씬 저렴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기본 생활 비용이 저렴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죠. 그렇게 동해 바다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이 정말 상쾌했고 간만에 부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회로 나가는 한국 여행을 한 것이 처음이라서 정말 모든 것이 신기했죠. 그 남자는 바닷가에서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경험했던 그 남자는 정말 멋졌고 믿음직스러웠기에 저는 주저함 없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내심 저도 대만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국에 머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먼저 그 남자가 말해줘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대만에 가서 정리하고 있는 동안 대만으로 와서 저희 부모님도 뵙고 대만에서 허락받으면 한국 부모님께 인사드리자며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대만 남자들에게서는 절대 듣기 어려운 말들을 이 남자는 어찌 저리 잘 알아요? 저는 대만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는데 섬세하고 다정한 한국 남자 덕에 어여쁜 백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 부모님께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곧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함께 오고 싶습니다. 특히 한겨울에 꼭 부모님과 방문하고 싶지요. 비슷한 겨울 기온이라도 한국에서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으로 대만에서는 상상할 수 없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에 정말 겨울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 꼭 한국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제게 펼쳐질 한국에서의 생활이 무척 기대됩니다. 사실 확신은 있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힘을 내기 위해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모니카입니다. 저희 엄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공한 이민자 1세대입니다. 저는 엄마 예전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눈물이 많이 나요. 저를 키우며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이에요. 미국에 오기 전 엄마는 한국의 경기도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았다고 해요. 그때 엄마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벌이가 필요해서 미군들의 심부름을 하면 $3씩 손에 쥐어주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그 돈은 꽤나 큰 돈이었고 엄마는 한국에서의 가난한 삶이 싫어 무작정 미국으로 가고 싶었다고 해요. 미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마을에는 미국으로 가는 것을 알선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모아둔 쌈짓돈을 전해주고 미국의 배를 타고 밀양에서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그 집에서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파도 뜯고 양파도 썰고 배를 타고 와서 힘들었지만 당시의 이민자 1세대들은 많이들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해서 그날 밤 자게 되는 곳을 친척집이라고 칭하나 봐요. 그 집이 중국집이면 중국집 요리사가 되고 세탁소면 바느질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는 중국집에서 허드렛 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 가게 저 가게로 옮겨 다니며 일을 하셨대요. 언어도 잘 안 되고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한국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좋았다고 주급으로 받으며 돈을 모으고 페이가 점점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엄마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대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외국으로 혼자 온 엄마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태라 대화할 사람도 없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식당 사장님과의 하룻밤으로 저를 임신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겠네요. 그렇게 결혼해서 정착하면 저는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자랐을까요?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사장이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신고를 하시는 걸 보고 임신 상태로 한국으로 추방이 될 뻔해서 그 길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인 일자리 구하는 신문을 보고 엄마는 한국인 이민자가 운영하는 델리라는 곳에 취직하셨대요. 이곳에서 델리는 한국의 편의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급을 점점 높게 받을 수 있던 그런 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엄마는 다시 한국인의 가게로 들어가자고 결심을 하신 거죠. 임신한 채로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곳에서 저를 혼자 낳아 기르는 게 더 좋은 형편일 수 없다고 생각하셔. 엄마는 그렇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델리에서 정말 손과 발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청소하고 일했다고 하세요. 엄마는 젊었고 무서웠고 혼자였지만 이곳에서 저를 꼭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저희 엄마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엄마를 좋게 보신 한국인 사장님은 새로운 지점을 내주고 매장을 전적으로 맡기셨대요. 그 한인 사장님은 그렇게 캘리포니아에만 델리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게 되시며 큰 기업을 일구셨다고 합니다. 델리를 운영하며 저를 키우신 엄마는 정말 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셨어요. 돈을 아끼려고 저를 출산하시고 회복할 새도 없이 일하셨고 제가 아기 때는 다른 인건비를 줄이려고 저를 매장 내의 카운터에서 재우며 잠도 안 자고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다고 했어요. 한인 이민자들이 엄마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직도 세탁소나 네일샵 같은 것을 운영하는 어려운 이민자들이 많지만 엄마는 절대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이곳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늘 누구보다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처절하고 투철한 모습을 많이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고 엄마의 뒷받침 덕분에 저는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꼭 의사가 되길 바라시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배출한 스탠퍼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엄마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저는 스탠퍼드대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스탠퍼드대 자체가 학업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서 처음 입학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곳은 지역이 날씨도 우중충하고 과도한 학업 때문에 학생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죽하면 학교 다리에서 투신하는 학생들이 많아 다리에 높은 철망을 둘렀을까요? 지금 현재는 다리 밑에 와이어망을 설치해서 누군가 떨어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곳 학생들은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는 심리치료사들이 포진해 있고 반드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해야 학부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운동과 병행해서 저는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저는 혼혈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안 당해본 인종차별이 없어요. 원숭이 흉내나 눈을 찢는 듯한 행동과 백인 여성들 사이에선 제가 지나가면 코를 막는 행동이나 이런 제스처를 많이 당해봤지만 더 힘든 건 저는 이곳 아닌 사회에서조차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또 다른 인종처럼 보인다는 것이 학창시절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해 많이 괴로워할 때 역사와 전통, 너의 뿌리를 공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에 저는 역사 강의도 듣게 되었어요. 이번 학기 수업 중 다양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대한 주제의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시면 각 나라들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셨죠. 먼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되었죠.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나라보다 주목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강의실 전체가 웅성거렸죠.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경제 대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한국을 더 주목해야 하는 나라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최근에는 K-팝, K-푸드, K-뷰티 같은 한국 문화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지만 여러분은 한국이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가 알면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엄마가 떠오르며 강의 내용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지원을 받은 나라였어요. IMF 자금을 빌리는 나라들은 경제 정책을 간섭당한 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구조 조정이 단행되었다. 당시 한국이 IMF에서 받은 지원금은 약 200억 달러 규모였고 이때 한국 기업들은 구조 조정되면서 실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처럼 IMF에 돈을 빌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에 빠졌죠. 그런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IMF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훨씬 앞당겨 고작 3년 만에 200억 달러를 다 갚고 외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이 외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한 학생이 답하더군요.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를 일으켰던 거 아닐까요? 학생의 대답에 교수님은 살짝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빨리 IMF 지원금을 다 상환하고 외환위기를 최단 기간 만에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애국심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후 한국에서는 특별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 IMF에 빌린 지원금을 갚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을 기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한국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후 국민 349만 명이 참여해서 25톤 금을 모았어요. 그것도 단 2달 만에 말이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한국은 국민들의 손으로 국가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져 국가 부도가 날 뻔한 게 30년도 되지 않았다니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나요? 아마 한국인들은 DNA 애국심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설명이 안 되니까요. 또한 2007년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로 다량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최대의 해양 오염 사고가 있었는데 8천여 헥타르가 원유에 오염돼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짙은 기름때가 형성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123만여 명의 봉사자가 손길 하나하나 모아 불가능할 것 같던 기적을 만들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피해 복구는 빠르면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도 걸린다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애국심은 여기에서 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무려 123만 명의 국민들이 태안 앞바다에 자발적으로 모여 기름을 손수 닦아 1년 만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양재난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복원 사례이며 202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다른 나라에서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때 한국 사람들의 피해 복구 지침을 기록하여 다른 곳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건 아마도 한국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침 같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족한 보호장구를 돌려쓰고
헌옷 등을 기름을 닦는데 사용하는 등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이룬 결과입니다. 이건 국가가 나서서 모니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인으로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이 애국심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수님이 한국인들을 잘못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1997년 당시 국가 부도위기에 놓였었는데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금을 모았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한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금을 빼앗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은 것도 한국인들이 세금을 탈세하고 회피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저축률이 감소하고 개인 부채가 많아지면서 국가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 해요. 국민들은 멍청하고 이기적이어서 국가를 금융위기에 빠뜨렸고 한국 정부는 무능해서 IMF 돈을 빌렸지.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이런 한국인들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한복도 사실은 중국 청나라의 의복인 한풀을 베낀 거고 김치도 원래는 파오차이 아닌 중국 음식을 베껴서 만든 거거든요. 부채춤도 중국의 전통 예술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의 전통 춤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세뇌 교육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3, 4세대만 올라가도 조상 상당수가 중국인인 걸 보면 수천 년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죠.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강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는 분위기가 되더니 곳곳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인 남학생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중국인들은 꼭 한국인인 척하더라. 미국인 남학생의 발언에 순식간에 강의장에는 침묵이 흘렀고 한국인 여학생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입을 뻥긋거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남학생은 이 학생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차분히 마저 자신이 할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 저는 피터슨입니다. 수업 중에 껴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저 학생을 보니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을 사랑하고 한국인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도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할아버지는 조국인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셨죠. 저희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한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은 60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애국심이 없고 이기적이라면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서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건 오히려 중국인 것 같네요.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경제 위기의 원인이 한국 국민들의 세금 탈세와 개인 부채 때문이라고요.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들통날 거짓말을 잘도 내뱉는군요. 한국의 경제 위기는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 외채인 금융 감독, 그리고 대기업의 과잉 투자와 부실 경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문화제국주의가 팽배해서 자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묻고 싶네요.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한국을 깎아내린다는 얘기를 SNS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한국을 비난하는 중국인을 보니 정말 놀랍네요. 피터슨의 말이 끝나자 조용했던 강의실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강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학생은 곧 강의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피터슨도 부모님이 한국인인 혼혈인데 저와는 정반대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역사에 조예가 깊은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이후로 피터슨은 저희 학교에서 다른 학과 친구들까지 알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한국인인 척했던 중국인 여학생은 다른 의미로 유명 인사가 되어서 저도 이후로는 학교에서 얼굴을 못 봤고 휴학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잠들기 전까지 교수님과 피터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쨌든 저의 반은 한국인인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피터슨이 정말 반듯한 한국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 부러움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저의 어린 시절이 불쌍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공부해서 누군가 이렇게 한국에 왜곡된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동체 의식과 문화는 어디에서 온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침략을 많이 당하고 오랫동안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대감으로 서로 덮어주고 밥을 나누어 주며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지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엄마가 정착할 수 있었고 한인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 또한 한국인의 국민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의 뿌리에 대해 잘 알게 되었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모니카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의 높은 국민성을 이렇게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들려준 강의가 있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